네, 오늘은 해양의 변화 두 번째 해수의 성질에서 물리적 성질, 수온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해수에는 표층 수온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한번 잘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당연히 어떻습니까? 적도가 제일 뜨겁죠. 적도가 제일 뜨겁죠. 그리고 극으로 갈수록 대체로 어떻습니까? 추워지죠. 따라서 수온선은 바로 전 세계 해수면의 평균 수온, 바로 수온선은 대체로 무엇과 나란해? 그렇죠. 위도와 보통 나란한 경향을 갖게 됩니다. 그렇죠. 당연히 적도가 뜨겁고 고위도로 갈수록 당연히 어때요? 차가워지니까 숫자가 점점 낮아지겠지. 거의 평행하게. 자, 그런데 이거를 좀 더 이 그림을 확대해 보면 여러분들 이거를 쭉 확대해 보면 잘 보시면 계속 그런 선이 쭉 나타나다가 이 땅에 가까워지면 어떻습니까? 이 땅에 가까워지면 이 수온선이 약간씩 이렇게 구부러지는 그런 모습이 보이시죠? 자, 이 수온선이 이렇게 구부러지는 모습들은 바로 왜 그러냐면 지 표면에 이렇게 가까워지게 되면 여기에 흐르던 난류 같은 경우 또는 한류 같은 경우가 이 지형과 만나면서 이렇게 갈라지거나 모아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온선은 대체로 위도가 나란하죠. 대체로 나란하지만 지형에 가까워지면 땅에 가까워지면 지형과 나란한 경향을 갖게 됩니다. 지형에 가까워지면 지형과 나란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이게 전 세계 바로 해수의 표층 수온의 그 분포를 보셨어요. 그러면 한 해수의 수온 분포가 표층에서부터 깊이 내려갈수록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다시 한 해수에서 표층에서 이거 표층이죠? 밑으로 내려갈수록 어떻게 수온이 나타나는지 보자는 거야. 자, 여러분들 이렇게 어떤 사람이 여기서 빠졌다 이렇게 그냥 가정을 해볼게. 여기에 이렇게 햇빛이 쫙 비쳐요. 태양이 쫙 비쳐. 그럼 당연히 여기가 제일 뜨겁겠죠. 제일 뜨겁죠. 자, 그리고 이 표층 이 부분에서 바람이 이렇게 불어요. 그러면 윗물과 아랫물이 이렇게 섞일 거야. 그죠? 섞일 거야. 자, 그러면 한번 잘 생각해 봐. 여기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를 수온이라고 하고 이쪽을 수심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의 목부터 발까지 이 바람이 얘를 잘 섞어줬죠. 태양빛이 가열한 맨 위쪽에 물이 제일 뜨거울 텐데 이 바람이 불면서 얘를 이렇게 섞어줬죠.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온도가 어때? 거의 일정하게 유지가 될 거예요. 일정하게 유지가 될 거야. 그래서 이때 그래프가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이때 그래프가 어떻게 나타나게 되겠어?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죠. 여기는 온도가 똑같고 그 다음에 햇빛이 더 이상 미치지 못하는 공간부터는 어떻게 온도가 떨어지다가 다시 온도가 일정하게 되는 온도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게 되는 그런 식의 모양이 나타나겠죠. 그지? 자,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의 온도가 똑같은 그런 구간을 잘 혼합되었다 그래서 혼합층. 여기 수온이 되게 약해진 구간이 있죠. 그래서 수온 약층. 가장 깊은 곳을 뭐라고 그래? 심해층이라고 불러줘요. 자, 오른쪽에 그런 그래프가 나타나죠. 그죠? 자, 이 혼합층에서는 그러면 무엇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냐? 얘는 누가 온도를 일정하게 이렇게 유지하게 만들었어요? 태양빛이 아니지. 태양빛은 굉장히 뜨겁게 만들었을 뿐이야. 윗물과 아랫물을 태양이 데워놓은 거를 이렇게 섞어놓은 게 누구였어? 그렇죠. 혼합층의 두께를 결정하는 건 태양이 아니라 바람입니다. 선생님, 그럼 태양이 엄청나게 쬐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태양이 많이 쬐면 이게 어떻게 될까? 혼합층이 두꺼워진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그냥 제일 뜨거웠던 데에서 바람이 안 분다. 태양은 센데 바람이 안 분다. 그러면 어떻게 돼? 뜨거운 데부터 그냥 온도가 쭉 떨어져서 그냥 이렇게 혼합층은 나타나지 않고 수온 야층만 나타나게 될 거예요. 따라서 혼합층의 가장 중요한 바로 키포인트 단어는 바람입니다. 바람에 의해 섞이는 거예요. 그럼 바람이 세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바람이 세면 혼합층도 어때? 그렇지? 두꺼워지게 되겠지, 그죠? 그렇죠? 좋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바로 수온 약층이라는 게 있어. 자, 수온 약층 아까 얘기했지? 수온이 약해진 층이야. 그럼 얘들아 여기서 이 부분이 더 여기 있는 부분보다는 어때? 더 차갑죠? 여기는 차갑죠? 여기는 어때? 더 따뜻하죠, 그죠? 그럼 차가운 게 아래에 있어. 차가운 게 아래에 있고 뜨거운 게 위에 있단 말이야. 차가운 게 아래에 있고 뜨거운 게 위에 있어.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가운 게 아래에 있고 뜨거운 게 위에 있어요.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 그렇죠?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 여기 안 되죠? 잉크 도구 지우개 이렇게 지우개 안 되네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차가운 게 아래에 있고 뜨거운 게 위에 있으면 서로 움직이려고 해요, 안 해요? 서로 안 하지. 매우 뭐한 층이 되는 거야? 매우 안정한 층이 돼. 서로 움직이려고 하지 않겠죠, 그죠? 매우 안정한 층이 돼서 여기는 위아래에 에너지와 물질이 교환되는 것을 차단하는 역할, 이것이 바로 수온 약층입니다. 이에 반해서 심해층은 상당히 어때요? 윗물 아랫물 거의 온도가 비슷하지. 자, 이 심해층은 우리 전 시간에 용종기체에서 배웠죠. 가장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되게 깊은 곳에서 어떤 물이 흐른다고 그랬는데 그 물이 뭐였어? 고위도 해수의 순환 통로라고 선생님이 얘기해줬죠? 이게 뭐였어? 자, 이렇게 바다가 있을 때 적도 바다, 여기가 북극, 남극이라 할 때 극에 있는 바다는 차갑고 적도에 있는 바다는 뜨겁지. 그래서 어떻게 됐어? 얘들은 가라앉고 이걸 채워주려고 이쪽으로 갔단 말이죠? 그러면 극에 있는 바닷물이 가장 바다의 밑바닥에서 흘러가게 되지, 그지? 그래서 심해층은 고위도 해수의 순환 통로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해층에서 고위도에서 용존산소를 잔뜩 머금은 해수가 이렇게 움직였잖니. 그랬던 거 기억나시죠? 자,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걸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한번 아까 선생님과 봤던 그래프를 다시 한번 여기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 자, 여기가 수심이고 여기를 수온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럴 때 이렇게 세 가지 층으로 나눠졌다고 한번 해봐. 그럼 여기가 혼합층, 수온 약층, 심해층 이렇게 나타낼 수 있잖아, 그지? 자, 그런데 바람은 약한데 햇빛이 되게 세요. 그러면 이 그래프의 모양이 어떻게 될까요? 자, 이 그래프의 모양이 어떻게 될까? 그렇지. 바람은 약해. 거의 없어. 근데 햇빛은 세. 그러면 어때? 표층수는 되게 높고 혼합층은 거의 발달하지 않은 채 수온야층만 발달해서 심해층까지 가겠지. 바로 여기가 어딜까요? 뜨거운데 햇빛이 되게 뜨겁고 바람은 없어. 여기가 바로 적도 근처, 바로 저위도 지역의 해수의 수심에 따른 수온 분포가 이렇게 나타나겠지. 자, 그러면 우리 정확히 이렇게 나타나는 데는 어디겠어? 중위도 지역이 이런 식으로 나타날 거야. 그리고 고위도로 점점 가면 이것들이 점점 낮아지다가 좀 극명하게 가게 되면 거의 이런 식으로 나타나겠지. 왜냐면 고위도는 표층 수온부터 차갑죠. 밑으로 들어가도 계속 차가운 그 상태로 유지가 될 거 아닙니까? 이런 형태로 나타난다는 그래프를 지금 여기서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나라의 한 계절로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우리나라 계절 중에 어디가 제일 뜨거워? 그렇지, 여름이 제일 뜨겁죠.
여름에는 태풍이 없는 이상은 바람이 그렇게 세지 않죠. 그래서 우리나라 여름이 마치 위도별 저위도에 있는 바로 수심에 따른 수온 분포하고 비슷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럼 중위도에서 나타나는 형태는 우리나라 계절 중에 언제 그럴까? 그렇죠. 바로 봄과 가을에 이런 형태로 잘 나타나고요. 고위도는 우리나라 계절 중에 겨울의 형태에 이렇게 유사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건 자연 상태이기 때문에 이 그래프가 나 봄이야 그러면 착 이렇게 나타나고 착 이렇게 나타나고 나 겨울이니까 이제부터 겨울 하면 착 하고 나타나는 건 아니고 차근차근 이런 그래프의 모양대로 가는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봄이잖아 얘들아, 그죠? 그래서 이게 봄하고 가을이라고 쳐. 이게 만약에 겨울로 간다고 할게. 겨울로, 가을에서 겨울로 간다고 그래. 그러면 겨울로 되자마자 착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점점 변해가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하지만 이 셋 다 겨울이지. 근데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가장 특징적인 거를 얘기를 하는 것 뿐이지 실제 자연 상태에선 이것이 스무드하게 마치 슬로우 비디오처럼 지나는 거기 때문에 실제 여러분들이 자료 해석을 할 때는 그래프를 잘 보시고 실제 이렇게 나타나는 게 11월이다 12월이다 12월은 당연히 언제야? 겨울이지. 하지만 겨울철에 어때? 겨울철에 혼합층이 없다 이러면 안 되죠. 여기 보면 혼합층이잖아, 그지? 근데 만약에 이런 그래프가 나와놓고 겨울철이라고 해놓고 혼합층이 있다 없다 하면 이건 없지. 이건 없잖아 지금 눈에도. 그렇죠? 그러니까 혼합층, 소혼합층, 심해층을 나누는 건 계절별로 나누는 게 아니고 그래프에서 실제 나타나는 기온이 일정하게 표층에서부터 이어지는 구간을 혼합층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 수온이 급격히 떨어진 건 수온 약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심해서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두 번째 그래프는 했고 첫 번째 그래프를 보면 그럼 적도를 볼게요. 적도는 어때? 혼합층의 두께가 어때요? 굉장히 얇죠. 아까 어땠어? 혼합층의 두께가 얇죠, 그죠? 그 다음 수온야층이 진행되다가 심해층이 이렇게 되네. 따라서 심해층이 좀 바로 시작이 되는 그런 모습이죠, 그죠? 심해층이 바로 시작이 되죠. 자, 그래서 중위도는 어때? 중위도는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이죠. 혼합층의 두께가 어때? 두껍습니다. 그렇죠? 두께가 두껍죠. 수온야층도 꽤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네요. 자, 그럼 고위도로 한번 가볼게요. 고위도로 갔더니 어때요? 혼합층 자체가 있어요, 없어요? 혼합층 자체가 안 보이죠, 지금? 여기 보세요. 고위도 이렇게 거의 일자로 뻗어서 혼합층 자체가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아까도 설명했지만 선생님이 그러면 저위도 1번, 중위도 2번, 고위도 3번 중에서 어디가 그럼 가장 심해층과 혼합층 간의 물질 교환이 일어나기가 어렵겠습니까? 1번, 2번, 3번 중에서. 그렇습니다. 바로 저위도가 수온약층이 가장 어때요? 잘 발달하죠? 수온약층이 가장 잘 발달한다는 것은 수온의 변화 경향이 가장 뚜렷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 그지? 따라서 물질 교환이 가장 안 돼서 이 밑에 있는 심해층과 위에 있는 표층 이것이 서로 이렇게 순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이것은 바로 수온 약층이 잘 발달할수록 그렇게 나타난다라는 걸 여러분들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근처의 해수의 수온은 어떤 형식으로 나타나는지 한번 잠깐 볼게요. 자, 봤더니 어떻게 돼 있어? 그래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겨울철이죠. 이게 여름철이죠. 당연히 겨울철 수온이 훨씬 더 낮죠. 자,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 이 겨울이든 여름이든 할 거 없이 가장 수온이 높은 바다는 어디예요? 수온이 가장 높은 바다. 가장 높은 바다는 어디죠? 딱 봐도 겨울이든 여름이든 상관없이. 그렇죠. 바로 남해바다죠, 여러분들. 남해바다가 왜 수온이 높을까요? 당연히 저위도이죠. 저위도인데다가 더 중요한 이유가 바로 뭐야? 여기는 나중에 배울 테지만 끊임없는 연중 난류가 흘러 들어오는 곳입니다. 따라서 겨울이든 여름이든 수온이 가장 높은 바다는 남해바다예요. 그럼 연교차가 가장 많이 나는 바다는 어딜까요? 연교차가 가장 심하게 나는 바다는 어딜까요? 봐봐. 연교차라고 한다면 2월과 8월을 두 개를
해서 각각의 바다를 비교해 보면 되죠. 어디가 제일 많이 나? 그래, 황해 바다다, 그지? 27, 뭐 6 이런 차이가 나네.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동일한 곳에서 엄청나게 차이가 나네. 그러면 이 황해 바다가, 연교차 가장 큰 바다는 황해 바다인데 왜 이렇게 크게 연교차가 많이 날까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연교차가 가장 크게 많이 나는 바다는, 가장 크게 나는 바다는 바로 황해 바다인데, 그 이유는 그 수심이 너무 얕아서 그래요. 예, 선생님? 그 무슨 말이에요? 수심이 너무 얕다니요? 수심이 얕으면 물의 양이 적죠. 여러분들 라면 끓일 때 라면물, 엄마가 야 라면 끓여 먹어라 이러면 라면물 하나를 끓여. 그러면 금방 끓지, 그지? 근데 갑자기 라면물을 막 이만큼 막 또 이만큼 넣어. 그래서 라면 끓이면 잘 끓어, 안 끓어? 안 끓이지? 이게 황해바다야. 이게 황해바다야. 황해바다는 얘들아 수심이 너무 얕아서, 다시 얘기하면 물이 적어요. 물이 적으면 그 물이 데워지는 용량, 이거를 열용량이라고 그래. 그런데 열량은 물리적으로 Q 이퀄 질량 곱하기 그 물체가 비열 곱하기 델타 T거든. 이게 열량이거든. 거기에서 MC 질량 곱하기 비열, 이거를 여러분 뭐라 그래? 그렇죠. 이거를 열용량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다시 얘기하면 이 M이라고 하는 거, 바다의 비열은 똑같겠지만 이 바로 바닷물의 질량, 총 질량이 황해바다가 적죠. 그래서 여름에는 금방 어떻게 돼? 여름에는 금방 뜨거워지고 겨울에는 어떻게? 물이 적으니까 금방 추워져서 바로 수온의 연교차가 가장 큰 바다는 바로 황해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한번 볼게요. 세 번째, 또 그럼 이 그림에서 남북 간의 수온차, 남북 간 수온차가 제일 큰 바다는 어디야? 선생님이 남북 간의 수온차라는 얘기는 뭐야? 동일 정도의 남북 간의 거리를 재놓고 해서 수온차를 재보라는 얘기예요. 모든 계절에 상관없이 동일 정도. 어디가 제일 심해? 딱 봐도. 그렇죠. 바로 동해바다가 제일 심하죠? 왜 동해바다가 제일 심하지? 왜 그럴까요? 나중에 우리 해류에 대해서 배울 텐데, 그 이유는 바로, 그렇죠. 여기는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바로 그런 곳이죠. 여기서 뜨거운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곳이라서 이렇게 드라마틱한 수온의 변화가 나타나는 곳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 주변의 바다의 이런 해수온의 성질에 대한 얘기를 선생님과 쭉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해수의 성질, 바로 밀도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밀도는 뭐라고 표현했어? 여러분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다 배웠는데, 부피분의 질량이다 이렇게 배웠죠, 그죠? 자, 부피는 메타 세제곱, 질량은 얼마야? 그렇죠? 킬로그램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 이 단위를 맞춰주면 어떻게 맞춰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세제곱 센티미터면 이것도 그램 이렇게 맞춰줄 수도 있어요, 그죠? 보통 밀도를 이렇게 나타내 줍니다만, 자, 어려운 얘기 말고 그냥 부피분의 질량이다, 부피분의 질량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러면 얘들아, 해수가 밀도가 서로 같은 해수, 다른 해수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서 같아지고 달라지느냐? 바로 밀도에 영향을 주는 녀석을 알아야 될 텐데, 그러면 그게 바로 뭐냐면 방금까지 배웠던 우리 수온, 그 다음에 전 시간에 배웠던 누가? 염분이 바로 밀도에 영향을 줍니다. 자, 그럼 밀도에 영향을 주는 녀석,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영향을 주는데, 이 중에서 누가 밀도를 키우게 만드느냐? 둘 다 키우게 만들 수 있는데 어떨수록 그럴까요? 수온이 어떨수록 그럴까? 그렇죠. 여러분들 이 식을 보시면 부피가 어떨수록 밀도는 커지겠어요. 그렇죠. 부피가 분모니까 작을수록. 자, 부피가 작으려면 수온이 어때야 될까? 그래요. 차가울수록 분자 간의 거리가 가까워지지. 수온이 낮을수록 부피는 작아지겠지, 그지? 그럼 밀도가 커지는 거야. 그럼 염분이 어떨수록, 자, 여러분 동일한 해수 속에, 동일한 1kg 해수 속에 거기에 수많은 소금이, 염류가 더 많이 들어가면 질량이 어떻게 되겠어?
질량이 커지겠지. 그럼 염분은 어떨수록? 염분은 높을수록 밀도가 커지는 겁니다. 이 관계는 너무나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선생님 얘기한 것처럼 얘기할 수 있죠. 수온이 작아지면 얘가 줄어드니까, 부피가 줄어드니까 밀도가 커지고, 염분이 높아지면 소금이 더 들어간 거니까 더 무거워지는 거잖아요. 그지? 이 중에서 그러면 누가 더 큰 영향을 주느냐, 누가 더 밀도에 더 큰 영향을 주느냐 하면 얘가 훨씬 더 큰 영향을 줘요. 왜 그러냐면 바다의 염분 변화는, 사해바다 같은 바다는 바다가 솔직히 아니지, 호수지. 그런 거 빼고는 거의 대다수의 바다의 염분 변화율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평균 염분이 35%인데 바다에서 되게 또 막 싱겁다 그러니까 32% 막 이래. 엄청 짜다 그래봐야 37%도 안 돼. 그 사이의 변화폭이 작아요. 그런 PSU입니다. 자, 퍼밀이라는 단어를 안 써요. 32 PSU 또는 37 PSU 막 이렇게밖에 안 돼. 거기에 반해서 수온은 어떻습니까? 뜨거운 바다는 30도에 막 육박하고요. 북극에 있는 되게 추운 바다는 거의 0에 가깝게 이렇게 가니까 수온의 변화의 폭이 훨씬 더 드라마틱하거든. 그래서 훨씬 더 수온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두 번째 그래프를 먼저 한번 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방금까지 배웠던 혼합층, 수온야층, 심해층 이렇게 됐잖아, 그치? 그럼 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실제 바다의 밀도는 어떻게 바뀌는지 아세요? 완전히 수온과 반대 경향. 여기서 여기 한꺼번에 그리면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 어때요? 수온이 약해질수록 밀도가 상당히 커지죠. 이 둘의 관계는 굉장히 반비례죠, 지금. 그죠? 그럼 오른쪽 한번 보세요. 왼쪽으로 한번 보세요. 위도별로 표준 해수의 수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볼게요. 적도는 수온이 높죠. 그러니까 밀도는 어때? 밀도는 상당히 작죠. 그죠? 그렇죠? 적도는 수온이 되게 높으니까 밀도는 상당히 작죠. 자, 그러면 이 경향이 고위도로 갈수록 어떻게 돼요? 수온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어때요? 밀도는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보이죠? 그죠? 당연히 떨어지니까 어때요? 밀도는 계속 올라가는 모습 보이는데 여기 끝에 머리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 자, 이거는 왜 그럴까? 바로 여기가 어디야? 북극이죠? 요즘 북극 굉장히 뭐가 많이 녹아요? 빙하가 많이 녹죠. 그래서 여기는 염분의 영향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알았죠? 요즘 빙하가 녹고 있으니까 어때? 염분이 낮아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밀도를 잡아 끌어내려주는 거죠. 수온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요 피크가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 그치? 자, 그래프 잘 보셨죠? 자, 그러면 다음 장을 한번 볼게.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밀도를 어떻게 하면, 어떤 그 물리적 형태로, 물리적 그래프로 잘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바로 수온과 염분을 이용해서 플롯하면, 자, 수온을 Y축에 염분을 X축에, 물론 이걸 바꿔도 되지만 수온과 염분을 측정해서 플롯하면 하나의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T, 수온 temperature, 염분, 이건 뭐야? 셀리니티에서 TS도라고도 얘기하고 수온 염분 도선이라고도 불러줍니다. 이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이 그래프가 바로 그 그래프예요. 자, Y축에 뭐야? 수온이고 X축에 염분, PSU 단위가 돼 있죠. 자,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선생님 여기 한번 여기다 이렇게 먼저 그려볼게. 이렇게 해놓고 이쪽에 수온이야. 여기가 염분이야. 자, 여러분들이 바다에 가서 어떤 바다, A라고 하는 바다에 가서 수온과 염분을 측정했더니 어떤 바다에 그 수온이 약 10도더라. 10도 선에 이렇게 있겠지. 10도 선에 그 바다의 염분이 예를 들어 34%이더라. 34%이더라. 그럼 이렇게 해서 여기에 플롯이 되겠죠. 그죠? 플롯이 되겠죠. 그래 놓고 그 바다의 밀도를 이렇게 측정해 보는 거야. 측정해 봤더니 이 밀도가 예를 들면 1.02다. 예를 들어서 좀 1.02다 그거야. 자, 그리고 이게 A라는 바다다 이거야. 그래 놓고 어떤 또 B라는 바다에 갔어요. 그랬더니 여기가 34.5%이야. 그래 놓고 그 B라는 바다에 또 수온을 측정했더니 예를 들어 3도씨야. 예를 들어서
그랬더니 얘를 쭉 측정했더니 플롯이 여기 되잖아. 근데 얘도 밀도를 측정해봤더니 얼마야? 1.0이야. 그럼 얘들아 한번 잘 생각해봐. 이런 식으로 계속 염분과 수온을 측정했더니 측정한 플롯을 다 하고서 그 녀석들의 밀도를 봤더니 밀도가 다 똑같아. 그럼 어떻게 돼? 1.02, 1.02, 1.01을 다 이렇게 선으로 연결할 수 있겠죠. 이렇게 연결할 수 있겠지. 한마디로 이 선은 뭐가 되겠어? 밀도가 같은 선이 되겠지. 바로 등밀도 선이 되는 거지. 그죠? 자, 마찬가지로 같은 형식으로 계속 선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려봤더니 이런 형태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밑에 있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보이시죠? 자, 그럼 이 선을 여러분들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볼게. 선생님, 이 위에 선생님이 그려놓은 그림부터 한번 잠깐 볼래? 얘들아, 여기서 이쪽으로 쭉 내려갈수록 이 화살표는 무슨 화살표예요? 수온이 낮아지고 염분은 점점 뭐해지는 곳이야? 높아지는 곳이죠. 이 화살표는, 그지? 그럼 여기서 건드리는 하나하나의 등 밀도 선들은 밀도가 점점 어떻게 돼가고 있을까? 수온은 낮아지고 염분은 높아지기 때문에 밀도는 점점 어떻게 되는 거야? 커지죠.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쭉 이 방향으로 한번 가봐. 이 방향은 어떤 방향이에요? 수온이 낮아지는 방향이죠. 그리고 염분이 높아지는 방향이죠. 그럼 밀도는 어떻게 돼야 돼? 높아져야 되죠. 그죠? 정말 그런가 보자. 자,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선 보이니? 이 선의 지금 밀도 읽어봐. 1.0250 g per 세제곱센티미터, 그죠? 그럼 C의 밀도는 얼마라고 읽어야 돼? 그렇지. 이 밀도선에 같은 거지? 1.0260 g per 세제곱센티미터죠. 자, 그럼 A와 B는 밀도가 서로 어떤 거야, 지금? 같은 거야. 얼마에 같은 거야? 여기에 이렇게 읽어주면 되지, 지금 선을. 여기 이렇게 읽어주면 되죠? 근데, 수치가 안 써있어. 당황하지 말고, 1.0270, 1.0280의 사이니까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여기다가 1.0275 선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어때요? 여기서부터 일로 갈수록 어때? 점점. 아주 적은 수치지만 밀도가 조금씩 늘어나는 게 눈에 보이시죠? 눈에 보이시죠? 자, 이렇게 해수의 성질, 밀도를 여러분들 알아보면 이 안에는 수온과 염분에 대한 두 정보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이 물 덩어리를, 공기 덩어리를 뭐라고 그랬어? 기단이라고 했지. 물 덩어리를 수계라고 그래. 수계. 이 수계 두 개도 마치 기단처럼 만나요. 그럼 싸워. 그럼 무거운 게 어디로 가야 돼? 아래로 가라앉아야 되겠지. 그지? 자, 그러면 얘가 이 수계 1번과 수계 2번 중에 누가 더 밀도가 큰 거야? 2번이 더 큰 거지. 얘가 밑으로 가라앉아야 돼. 그거를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물끼리 만나는데 어떤 경계선이 있지도 않은 거잖아. 기단처럼 비를 내리는 것도 아니잖아. 그럼 우리는 도대체 눈으로 확인할 수도 없는 걸 어떻게 하냐? 신기하다는 거야.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만약에 C라고 하는 녀석은 우리가 측정을 했지. 어떤 바다에 가서 얘를 가라고 하는 수계라고 할게. 이 B라고 하는 녀석을 나라고 하는 수계라고 얘기를 할게요. 이 두 수계가 예를 들어 만난다, 얘가. 만난다. 우리 만나는 지역은 보이지 않지만 만난다는 걸 가정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 누가 좀 밀도가 더 커요? 나가 더 밀도가 크지? 그러면 B 수계가 C 수계 밑으로 가라앉게 됩니다. 여러분들 심층순환을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해수의 심층순환을 설명할 수 있는 바로 기본 원리가 바로 이 수온 염분도선을 이용해서 알아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여기 있는 그래프 한번 잠깐 볼게요. 선생님이 하나 더 가져왔는데 지금 어떤 바다, 이런 바다에 쭉 내려가면서 수온과 염분을 측정해서 바로 이 밀도를 여기다 플롯한 거야. 수온, 염분을 플롯했더니 등밀도 선이라고 하는 곳에 플롯이 됐죠. 그죠? 자, 그럼 여러분들 500m, 1000m까지 한번 쭉 한번 봤어. 봤죠? 그럼 얘들아, 500에서 1000까지는 쭉 어떻게 하고 있어, 지금? 밀도가 쫙 커지죠. 밀도가 쫙 커져. 거의 1000까지는 커지지, 그지? 자, 커지는데, 뭐 때문에 커질까요?
이 밀도가 커지는 건 뭐 때문에 커질까? 여기 밀도는 분명히 커졌지. 뭐 때문에 커졌을까? 수온 때문이었을까? 염분 때문이었을까? 누가 훨씬 더 주된 이유일까요? 그래요. 바로 수온이 상당히 낮아지면서 밀도가 커진 거야. 염분은 오히려 어떻게 됐죠? 염분은 이 기간 동안 오히려 약간 낮아졌죠? 자, 염분이 낮아지면 밀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낮아져야 돼. 그런데도 밀도가 상당히 많이 높아졌죠. 이건 바로 수온이 큰 역할을 했다는 거야. 수온이 쭉 떨어졌으니까 얘들아, 여기는 무슨 층이라고 봐도 돼? 그렇지. 우리 앞에서 배운 이게 바로 혼합층이라고 봐도 되겠지, 그죠? 그럼 뭐 만약에 이 문제를 낸다면 1000m 전까지, 한 1000m까지는 뭐라고 봐도 되겠다? 아유, 죄송합니다. 혼합층이 아니라 수온이 엄청나게 떨어졌으니까 정신이 나갔어요? 혼합층이 아니라 뭐죠? 뭐도 되겠다? 수온 약층이라고 봐도 되겠지, 그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 놓고 소폭 쫙 하면서 이렇게 쭉 하면서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야.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야. 근데 여기는 어때요? 여기는 1000에서 2000m야. 1000에서 2000m. 근데 밀도가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갔어. 선생님, 밀도 어떻게 됐죠? 올라갔죠. 왜냐하면 026, 027, 028로 지금 가고 있죠. 근데 수온은 거의 변하지 않았지. 1000에서 2000m면 무려 1000m인데 수온이 거의 변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심해층이라고 봐도 돼. 심해층이라고 봐도 돼. 선생님, 그러면 여기는 수온이 떨어졌잖아요. 엄청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야? 여기는 그럼 다시 수온층인가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가 2000m고 여기가 4000m죠. 2000에서 4000m면 거의 2000m 정도 차이가 나죠. 거기에 거의 얼마야? 온도가 한 5도에서 6도, 7도 뭐 요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여기도 심해층이라고 봐도 되겠죠. 그렇죠? 아까는 1000m 내려오는데도 불구하고 20도가 떨어졌었잖아요. 그죠? 1000m까지도 뭐 그 정도가 떨어졌는데 여기에서부터 1000m에서 4000m면 3000m에서의 변화가 거의 미미하니까 여기까지는 심해층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잘라볼게. 1000에서 2000m 여기 볼게. 여기는 밀도가 커졌어, 작아졌어? 커졌어. 누구 때문에 커졌어? 수온 때문이야, 염분 때문이야? 그래, 여기는 수온이 거의 일정하죠. 그런데 여기는 염분이 어떻게 됐어? 올라가 버려서 여기는 염분 때문에 밀도가 올라간 구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한번 볼게. 여기가 어디야? 3000에서 4000m. 물론 밀도의 변화가 있었어요. 밀도가 커지긴 했어. 그래도 변화폭은 아까들보다는 훨씬 더 적죠. 여기는 거의 밀도가 거의 일정하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각 어떤 수온 염분도선을 에다가 찍어보는 것만으로도 수온과 염분의 특성과 그다음 그 특성으로 밀도까지 한 번에 다 알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하게 해양에서는 다루는 단원이에요. 자, 오늘 이 밀도까지 선생님이 조금 수온과 밀도까지 해서 해수의 물리적 성질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대기대순환의 원인, 그 대기대순환의 원인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